이 와중에 오늘 이제 또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서도 이게 기사가 엄청 크게 났더라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나라에서 만났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맞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오늘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나라현에서 만났는데 일정이 요번에 1박 2일인가요? 아 1박이에요?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일단 오늘의 회담이 열린 곳이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니라 나라라고 하고 이건 단순한 지방 방문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게는 나라는 정치적 고향에 가깝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상대 정상을 불러서 회담을 한다는 그림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로 큰 그림을 잡고 이어서 확대 회담에서는 실무를 조율하고 끝나면 공동 언론 발표 문구를 조정한 뒤 만찬으로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데 정상회담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지금 끝났겠죠. 지금 밤이니까 당연히 끝났겠지. 비공개 확대 회담. 공개 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60주년을 맞이하자라는 거에 같은 의견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부침과 굴곡이 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만들자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 외교와 관계의 지속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공급망, AI, 첨단기술, 지역안보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카메라 앞에서의 메시지는 깔끔했다고 합니다. 갈등은 뒤로, 실용 협력은 앞으로. 더 이상 옛날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다 뒤로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윈윈하자. 이게 카메라 앞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일본이 가장 신경 쓴 단어가 다카이치 총리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공정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지는 딱 한 개야.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스토리랑 이어지는데 지금 중국이 일본을 미친듯이 지금 물어뜯고 있잖아요. 야, 니 죽고 나 죽고 죽어보자 이러면서 덤벼들고 있는데 일본의 요지는 딱 한 개.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직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고 그것도 한 4일 동안 거하게 방문했잖아요. 그 직후로 바로 또 일본으로 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일본을 때린 게 1월 6일, 1월 7일 그때 두 장 굉장히 센 카드로 때렸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한국이랑 하는 첫 번째 셔틀 외교이고 그리고 요것도 있네. 이재명 대통령이 NHK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분쟁에 대해 한국은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중립 취지로 말한 내용이 일본 쪽에서는 약간 크게 읽혔나 봐. 이게 일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긴장이 커질수록 한국이 한미일 공조 쪽으로 더 확실히 서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립을 말하면 일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다. 협력은 하자. 근데 한국이 중국과도 관계를 풀어버리면 일본은 더 고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의 회담의 숨은 주제는 사실상 한일이라기보다는 한일을 둘러싼 중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중립하다가 한국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어떻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이랑도 지금 한국이 얼굴 붉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일본이랑은 얼굴 붉힐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고 미국은 동맹이고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낸 거를 이거를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그래 한국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지내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은 여기저기 다리 다 걸치네 얘네 뭐지? 하면서 안 좋게 볼 것인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실제로 한국의 이런 여기저기 다리를 걸쳐놓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진짜 오갈 것 같은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토류, 공급망, 그리고 우회 수출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카메라 꺼진 후에 왜냐하면 이거는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못 박았어. 일본으로 군민 양용 물자 절대 수출 안 한다. 그중에 히토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히토류 우회 수출도 절대 금지다. 예를 들어서 이 히토류를 한국에다가 수출을 했어. 근데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거기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 근데 이 물건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거 안 돼.
중국은 지금 그것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이야기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절대 못하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중국은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카메라 뒤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그리고 뭐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도 언급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북한보다 큰 게 중국이래요. 아마 지금 요번에 한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카메라 뒤에서 또 오갈 주제가 요런 게 한 개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회담에서 경제 의제로 가장 많이 거론된 거는 CPTPP 가입이라고 해요. 한국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 협정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핵심 축인 만큼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늘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해제 이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NHK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CPTPP 협조를 얻기 위해 중요한 주제다. 이런 취지로 언급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렇게 단서가 달린 게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계산은 단순하죠. 한국이 CPTPP를 원하면 일본이 원하는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이걸 과연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도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중국이랑 일본은 이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이 미국이 방중 후에 그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 그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터질 거고 중국은 또 어떤 카드를 일본한테 들이밀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은 트럼프가 방중하기 전까지는 아주 신명나게 일본을 때릴 거예요. 미친 듯이 일본을 때릴 것 같아. 꺼낼 수 있는 카드 다 꺼낼 것 같아. 100일입니다. 아직 100일 남았어. 100일이 뭐야? 120일이야. 4개월. 4월 달에 방중한다 그랬으니까 딱 100일 정도 있네. 100일 정도. CPTPP가 보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CPTPP가 뭐냐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래. 다자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처럼 양자간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하나의 자유무역권을 만드는 구조. 그리고 관세만이 아니라 제도까지 묶음. 관세 철폐, 투자 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규율, 노동 환경 기준, WTO보다 훨씬 강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대요. 기존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일단 들어오면 예외는 거의 없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야, 근데 여기 한국이 없다고? 그리고 여기 중심축은 일본이라고 해요. 야, 근데 여기에 한국이 없다고? 야, 이건 너무 의외인데? 그러니까 야, 멕시코, 베트남, 페루는 뭐야? 브루나이. 장난해? 브루나이. 잠깐만.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한국이 왜 없지? 칠레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이 CPTPP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미국이 FTA랑 관세로 흔드는 상황에서 트럼프식 관세 압박에서 그리고 양자 협상 위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 무역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공급망과 경제 안보의 이유도 있다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핵심 부품 CPTPP는 같은 규칙을 쓰는 국가 클럽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중국 의존도 분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중국 리스크가 커질수록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과 묶인 공급망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CPTPP에 가입이 되면 중국발 의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CPTPP는 무역협정과 경제안보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일본이 키를 쥐고 있냐면 일단 만장일치 구조이긴 하지만 일본이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하대. 이건 진짜 일본이 가지고 있네. 쥐고 있는 곳이네. 그리고 일본이 흘리는 조건 카드 중에 한 개가 딱 이거야. 아니 같은 자유무역 규칙을 쓰는데 왜 일본 수산물만 막느냐 이건데 일본 수산물 괜찮아? 잠깐. 옛날에 한창 그때
그 후쿠시마 거기 그 이슈 터졌을 때 실제로 일본인들 중에 거기 음식들 먹었다가 피폭된 사례가 있었잖아. 지금 그거 괜찮아졌으려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같은 자유무역 규칙을 쓰는데 왜 일본 수산물만 막느냐? 한국 입장은 국미 정서 안전 신뢰 문제다. 그래서 CPTPP 가입은 후쿠시마 수산물 요거랑 계속 이게 묶음 이슈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CPTPP 들어가야 한다. 일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 요런 부분도 카메라 앞에서는 다루기가 약간 좀 민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카메라 뒤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랑 중국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웃이지만 한국이랑 일본도 어떻게 보면 진짜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중국이 있기 전에 한국도 일본 덕을 많이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죠? 한국이 이제 초반에 발전할 때는 일본 덕을 많이 보다가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중국 덕을 많이 봤지. 중국 가서 공장 지으면서 중국 머니 많이 벌어왔지, 그지?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디랑 등져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어디랑 그 외교에는 항상 그렇잖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냥 뭐 서로 윈윈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렇게 서로 두루두루 잘 지내는 이런 외교가 잘 되면 제일 좋죠. 잘 풀리고 계속 이렇게 잘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그건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중국이랑 등질 필요 없어. 등질 필요는 없는데 뭘 해야 된다? 방어는 해야 돼. 등질 필요는 없지만 방어를 계속 해야 돼요. 걔네들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래야 될지 몰라. 무조건 방어해야 돼. 그래서 한국도 좀 카드를, 이런저런 카드를 좀 많이 쥐고 있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아직은 그 히토류의 대체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한국도 중국이 한국한테 히토류를 수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는 한 개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나 그거 생각났어. 그거 봤어요? 요번에 그 미국에서 마두로 잡을 때, 거기 이제 딱 내려가서 이제 미군들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마두로를 잡을 때 이제 거기 있는 보안 요원들을 다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보안 요원들이 쿠바의 특전사들이었고 특수부대 요원들이었고, 왜냐하면 마두로가 바르수엘라 개 주위에 있는 그 군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그 이란 때릴 때도, 정밀 타격할 때도 그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그 이란의 간첩들이, 이란 안에 미국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있었잖아. 베네수엘라도 똑같아.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주위에도 간첩들을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마두로가 그걸 안 믿어가지고 주위에 이제 보안 요원들을 다 쿠바 용병들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걸 이제 제거하고 이제 마두로를 잡아간 거잖아. 근데 요번에 거기 그 공격을 당한 한 그 요원의 말로는 마두로 측 경호원들 상대로 미군이 음파 무기 뭐 이런 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마두로 생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어떤 베네수엘라 군의 인터뷰를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 군인은 경계 근무 중에 갑자기 모든 레이더 시스템이 아무런 이유 없이 꺼졌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자기들 머리 위를 비행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이어서 헬기 약 8대에서 내려온 20명 정도의 미군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사격을 했대요. 마치 군인 한 명당 1분에 거의 뭐 300발을 쏘았다라고, 그런 정도로 빨랐대.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려오는 그 미국 특수부대들은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장비가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무슨 뭐 강력한 음파 같은 거를 쏘았대. 그걸 쏘았는데 갑자기 머리 안에서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모두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피를 토하는 사람까지 있었대. 그러면서 땅에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뭐야 그거? 그리고 미군 20명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우리 측 수백 명을 사살했다라고도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기술과 무기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야? 그리고 뭐 미군 뭐 2명 부상했는데. 33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라크전 때 미국이 음파무기 실험했다는 음모론이 현실로 키읔키읔키읔키읔. 근데 그거 진짜인가? 이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 또 그 군인은 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맞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나 경고를 보낸대. 다시는 그들이 반대편에 서고 싶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함부로 건드리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얼마나 처맞았으면. 하긴 뭐 얘도 죽다 살아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극초단파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뉴욕 포스트에서 짚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극초단파는 전자레인지 등에 활용되는 전자파의 일종으로 인체나 전자기기에 열, 신경, 전자교란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선례는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로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뭘 돌리면,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돌리면 안 될 것을 돌리면 터지잖아. 야, 그걸 인간을 상대로 돌렸다는 거 아니야. 어우 씨. 근데 맞아, 거기도 나름 특수부대 요원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수백 명을 사살했대. 20명이서. 그리고 거기 뭐 부상자 2명 나왔다 그랬잖아. 기사 보니까 뭐 한 명은 완치됐고 한 명도 이제 거의 완치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상이 상대한테 맞아서 부상된 게 아니라 약간 그 장비 가지고 막 이렇게 돌격하다가 발 살짝 삐끗한 거 막 약간 그런 거던데. 그게 뭐 부상이야 씨.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야 진짜 전쟁은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진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그냥 각자 어느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그냥 뭐 카드 게임 하듯이, 야 난 이 카드 가지고 있어, 덤비지 마. 그러면서 전쟁은 영원히 안 일어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뭐 4월에 방중 전까지 미국도 이제 그쪽 앞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정한 타격하고 있는 타겟들을 보면 그 배후는 항상 중국이 있어.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뭐 이란도 보니까 조만간에 거기 이란 손 볼 것 같더만.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기사에 나온 게 지금 민간인이 6,000명이 죽었대. 6,000명이. 거기의 그 호위대들이 거의 뭐 총으로 헤드샷을 노리면서 계속, 이 정도의 유혈 사태면 이거는 진짜 미국이 손보기에는 너무 이게 명분 충분하지 않아? 와, 어떻게 6,000명을 그렇게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메네이는 인간도 아니야. 무슨 신권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사이비야, 사이비.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이후로 그 다음 타겟들을 이제 또 트럼프가 정하고 있다라는데요. 이 기사 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의 또 다른 반미 국가 어디냐? 쿠바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죠. 멕시코 쪽은 거기는 내가 봤을 때 거기는 미국이랑 맞설 생각이 없어. 뭐 미국이 살짝 거기 무슨 육상으로 무슨 뭐를 펼쳤다 뭐 이런 기사 뜨니까 그 바로 전화했더만.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멕시코는요, 여러분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마약이 솔직히 제일 많잖아. 멕시코에서만 미국으로 마약 안 집어넣어도 미국 마약들 확 줄어들어요. 근데 멕시코가 제일 문제잖아. 미국은 멕시코 오래 봐줬어. 진짜 오래 봐줬어. 월드컵이요? 뭐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이렇잖아. 맞죠? 뭐 멕시코 없다고 월드컵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봤을 때 트럼프는 뭐 월드컵 이딴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멕시코 빼고 하면 되지. 멕시코가 마약 완성품을 미국으로 제일 많이 넣어주고, 그 마약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들 있잖아. 그거는 거의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대. 그러니까 멕시코가 1위고 중국이 2위예요. 자,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쿠바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공고한다라고 썼대요. 그러면서 같은 날에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향후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X 게시물 캡처 이미지를 올린 뒤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쓰기도 했대. 야, 이거는 그냥 대놓고 경고잖아. 근데 난 진짜 특히 그 미국 코앞에 있으면서 반미하는 나라들 있잖아.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정권이 문제라니까? 봐봐, 미국 밑에 붙어있는 그 남미 쪽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 반미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지만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국민들은 다 미국 가서 살아. 그렇잖아. 다 미국 가서 살고 미국을 가고 싶어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반미하면서 맞아. 또 유학은 돈 많은 자제들은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그리고 미국 맨하튼에다가 아파트 사놔. 그러니까 진짜 겉다르고 속다른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미국 그렇게 욕하면서 왜 미국에다가 돈은 숨겨? 왜 자기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은 보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역겨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어느 정도 손 봤으니까 이제는 이란, 쿠바, 멕시코 요 세 개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방중하기 전까지는 미국 앞마당 있잖아. 거기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죠. 거기다 한번 싹 이렇게 정리하고 중국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국이 타격한 데 보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 배후는 다 중국이 있어. 다 중국이 있어요. 뭔가 중국이 카드화 시킬 만한 무기들을 지금 미국은 한 개 한 개씩 다 타격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싹 끌어버리고 이제 트럼프 이제 중국 갈 때 되지 하면서 4월 달에 방중할 것 같아.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쿠바 대통령 이름이 뭐 미겔 디아스 카넬인데 X에다가 이렇게 올렸대. 쿠바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 쿠바 국민들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조국 방어를 위해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개이 씨발 새끼 같은 면목이에요. 지가 뭔데 국민들을 피를 담보를 쿠바 국민들의 생명을 네가 뭔데 그걸 담보를 지냐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제일 진짜 그냥 쓰레기 같은 면이야. 아무도 너를 위해서 피 흘릴 생각이 없다니까. 이름 뭐야? 미겔 같은 새끼. 존나 미개하네 진짜. 이름도 마치 미겔 디아스 카넬? 국민들 가지고 지 방패 삼겠다는 거 아니야. 왜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지 알아? 이런 것 때문에.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뭔가 불리하고 뭔가 위험에 처한다. 밑에 사람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패 삼아. 다 똑같아.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싸우는 것도 그거야. 아까 제가 그냥 좀 웃기게 풀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국은 일본이랑 싸우면서 국민들을 담보로 걸었다니까. 중국의 기업, 국민들이 생계 이런 게 어떻게 될 때 타격받는 거 지들도 알아. 히토르 수출 규제하고 일본 것도 우리가 수입 금지하고 그러면 중국도 타격을 받거든.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야. 국민들 좀 타격받고 국민들 죽어나는 거 난 상관 안 해. 이거잖아. 이게 내가 공산주의자들을 극혐하는 부분이야. 지들이 뭔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들 마음대로 누구 목숨을 신경을 쓰고 누구 목숨은 가볍고 무겁고 이걸 지들이 결정한다는 게 난 그게 제일 에이씨. 그리고 아까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사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1150톤 적발. 여러분들 미국은요 이거를 중국이 벌치는 전쟁이라고 봐요. 어디로 침투하느냐? 국민들이 밥상으로 침투해. 국민들이 밥상으로 침투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먹고 국민들은 약해지고 병에 걸려. 그것도 전쟁이에요. 그것도 침투야. 중국은 계속 한국으로 이딴 식의 침투를 하고 있어요. 중국산 농산물 1150톤을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금지 식물류 등 1150톤을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배, 여러분들 중국산 과일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중국 애들은 그 과일 한 개를 그게 뭐 사과든 배든 아니면 뭐든 간에 예쁘고 달고 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 막 호르몬 주사, 뭔 농약, 색소, 별짓을 다 해. 그래가지고 결과물은 정말 크고 예쁘고 맛있고 향긋하고 하지만 그게 몸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과일을 안 먹는다니까. 피해요. 그거 넣는 게 더 비싸겠는데 아니야. 중국에서는 그런 화학 약품의 농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싸다니까. 엄청 싸. 그런 것들을 진짜 한국으로 가지고 온 애들도 이거 중국이냐 한국이냐,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거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봐, 여기 지금 중국인도 지금 방송 화면 보고 있는데 얘도 지금 지들 나라 과일 안 먹는데 봐봐, 얘도 알고 있네. 确实水果挺严重的. 지금 중국에서는요 과일들을 버리고 있다니까. 안 팔려가지고 싸도 안 팔려. 왜? 중국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좆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안 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그 과일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농지를 그렇게 사들여. 그거 왜 사들이는 거야? 중국은 농약이랑 화학약품들을 농사 지을 때 너무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중국의 땅들이 다 오염이 돼 있어. 하지만 한국의 농지들은 오염이 안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농지 사는 거야. 지들 나중에 거기다가 농사 지으려고. 중국의 농지들은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도 무서워서 안 먹는 중국의 과일들이야. 그걸 한국으로 수입해가지고 한국산으로 속여서 팔면 겉모양은 예쁘거든. 맛도 좋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거 먹는 거지. 여러분들
중국에는 병원이 요즘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리고 병원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도 많아요. 왜? 젊은 애들이 암 걸리고 백혈병 걸리고 이상한 병 걸리는 건 너무 많아. 왜? 어릴 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섭취해 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병원 장사가 잘 돼. 니들 탕핑 한다고? 돈도 안 벌고 안 쓸 거라고? 그럼 니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밥 먹어. 밥 먹다 보면 니들 병 걸릴 거니까. 병 걸리면 니들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니들 돈 쓰게 돼 있어. 마라탕 재료 다 중국산이죠. 제가 마라를 그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마라, 저는 90년대부터 마라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90년대 때 그때는 이런 화학 이런 게 없었어. 중국에서 마라탕 만들 때는요, 저는 마라탕, 진짜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마라탕을 파는 사장님이랑 알고 지냈어. 맨날 방과 후에 거기 가니까. 근데 가끔씩 일찍 방과 하면 거기 가잖아. 사장님이 한창 이 마라탕 만들 국물을 만들고 있을 때야.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을 다 봐. 그때는요, 마라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마라탕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뭘 넣고 뭘 볶아가지고 또 뭘 넣고 한약재 또 뭘 넣고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 그 하나도 무슨 그 화학 재료라든지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걸 안 썼어. 진짜 뭐 이것저것 한 개씩 다 넣어가지고 끓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마라탕 그 국물 보면 정말 다양한 재료와 한약재들이 둥둥 떠 있었어. 그걸 다 건져내고 거기서 이제 또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90년대는 그런 화학 재료들이 없었고 실제로 나온 그런 화학 재료들, 실제로 나온 식재료를 썼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에도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가짜를 만들거나 호르몬 주사를 때리거나 그때 그런 거 자체가 없었다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어. 중국이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했냐? 중국 올림픽 이후야. 중국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이후로 중국이 미친 듯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음식들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기점이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진짜 좋아했어. 많이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때 재료랑 지금 재료랑 다르니까 지금은 저도 먹고 싶지만 참아. 먹고 싶지만 참다가 이거 그래도 오늘은 진짜 너무 땡긴다 할 때 한 번씩 먹어. 그게 요즘은, 옛날에는 그거를 옛날에 제가 마라를 제일 자주 먹을 때는 일주일에도 2-3번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줄였어. 그게 줄인 게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줄었나?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것도 한 번 먹을까 말까요. 그래서 영 호거가 땡긴다. 어디로 가서 먹어요? 싱가포르나 대만. 거기는 먹거리에 관한 규제가 세요. 대만도 세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으로 장난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싱가포르도 중국에서 식재료를 이게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것들 중에 싱가포르 이런 거 진짜 꼼꼼해. 뭔가 이게 기준치가 초과됐다, 바로 돌려보내요. 배 자체를 돌려보냅니다. 우리 이거 안 받겠다 이번에. 바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어디는 다 똑같아. 중국의 식재료들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진짜 너무 받아. 그걸 왜 그렇게 받는지 몰라. 중국 식재료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 특히 그런 땅에서 묻혀가지고 자라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면 당근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 있잖아. 마늘종, 녹색 채소들. 녹색 채소 절대 받으면 안 돼. 왜냐? 중국은 녹색 채소들을 더 녹색처럼 더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말도 안 되는 화학약품을 뿌려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야채는 초록초록해. 정말 싱싱해 보이고 썩지도 않아. 하지만 인간 몸에 들어가면 인간 죽어나는 거지. 对，真的，中国的东西进嘴里的什么都不能碰。 맞아. 여러분들 봐봐. 중국에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진리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입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진리야. 메이드 인 차이나. 입 안으로 들어온다? 건드리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번 나연님이 말하는 그런 간단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공식품은 몸에 해롭다라는 거. 가공식품 먹지 마요. 가공식품만 피해도 다 피해갑니다. 진짜 다 피해가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식재료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해갈 수 있어. 고추장, 된장, 쌈장 이런 것도 그 뒤에 보고 뭔가 외국산 재료가 들어갔다, 중국산 고추 소스 이런 거 들어갔다, 안 사요. 국내산으로만 써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여전히 있어요.
뭐 한국의 다양한 그 뭐 CJ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뭐 식품 브랜드가 있잖아. 물론 가격을 위해 가지고 단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국 식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파는 반면에 only 한국산으로만 만든 제품을 파는 제품들도 따로 만들어. 물론 좀 비싸겠지만 본인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점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 수입 김치라고요?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가서 김치, 국내산 이런 거 안 적어 놓잖아? 그럼 물어봐요. 이거 김치 혹시 어디산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그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안 먹어요. 절대 안 건드려요. 김치찌개, 김치 이런 것들, 김치를 먹고 싶다. 가끔씩 이렇게 좀 수육집이라든지 족발집 혹은 그 순대국밥집 이런 집 가면 좀 자랑스럽게 국내산 김치 사용 그냥 크게 붙여놓은 집들이 있어.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런 집 가면 칼국수집 이런 데 있잖아. 칼국수집인데 김치를 직접 담궈. 이런 데는 자랑스럽게 국내산 김치 사용, 직접 담굽니다. 뭐 이런 거 다 적어놔 요즘은. 그런 데 가면 거기 김치는 맛있게 먹지. 맛도 달라. 때깔도 다르고. 그런 집이 아니다. 그럼 김치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집에서 국산 김치 사 먹어요. 모든 게 국산으로만 들어간 김치 그거 사 먹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비싼데 그냥 그거 먹는 게 훨씬 더. 물론 택가리 해가지고 파는 게 있지.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 음식들을 사가지고 먹어야죠. 예를 들면 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런 데 가서 야채를 살 때 거기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나는 그건 보통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유통사가 코스트코나 이마트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브로콜리를 샀어. 국내산이라고 적어 놔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중국산이야. 이게 적발됐을 때 걔네들 맞게 될 어마어마한 조치들. 이거는 그런 기업들도 감당하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그런 거를 웬만하면 속이지 않지. 웬만하면. 물론 가끔씩 그걸 속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번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난 그거 진짜 너무 실망이었어.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 또 이제 뭐 지방 축제 뭐 이런 거 많이 가잖아. 지방 축제 갔을 때 그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농가에서 바로 파는 그런 농산물도 있잖아. 그때 저는 이제 좀 많이 사오지. 그런 것도 사서 먹고. 가끔씩 좀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 난 드라이브 하면 저쪽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드라이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농가 뭐 이런 데서 상품 직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축제들도 지역마다 꽤 많고 그런 데 가서 사오든가. 공군기지 촬영한 10대 중국인 배후 없고 철없는 행동이니까 관용을 베푸더라. 야 10대가 공군기지 촬영을 왜 하냐고. 말이 되냐고. 진짜. 야 님들 10대 때 뭐 하고 놀았어? 야 10대인데 오늘 심심한데 우리 공군기지 촬영이 나갈까? 이게 10대야? 10대는 PC방 가든가 뭐 어디 뭐 놀러 가든가 근데 10대가 야 심심한데 공군기지 촬영 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된다 이거야. 봐봐. 표면적으로는 중국도 한국이랑 친하고 좋다 우리 다 같이 친해. 물 밑으로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요. 그게 중국이라니까.